자, 이제 우리 선조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됐다고 보고 우리 고대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개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기에 나타난 사망오제, 여기에 이제 이 인물들이 지금까지 동양에서 지식인들이 고대 역사를 말하든 인문을 말할 때에 자주 거론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망하면은 요 셋, 그 다음에 오제하면은 요 다섯, 뭐 불과 저 인원을 다 합쳐도 뭐 10명을 넘지를 않죠. 이 인원들이 우리가 고대의 무언가를 말할 때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사기에는 이렇게 이제 사망 오제로 되어 있고, 서라고도 하고 상서라고도 하는 책에는 이제 사망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망은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우임금, 탕왕, 문왕, 문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세운 인물들을 이렇게 꼽아서 이제 사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물들도 내내 다 여기 들어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산해경, 회남자, 뭐 또 다른 여타의 책들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도 거의 뭐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고대 역사는 불가피하게 요 주요 인물들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저 정도의 인물들이 우리가 이제 주로 볼 수 있고, 저분들에 의해서 동양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뭔가 그런 이제 교력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또는 새롭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조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이제 강좌의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이제 청동기 명문이 이제 1900년 들어 등장이 하면서 그 명문에서 발견된 그 족보, 칼 족보 또는 명문들에 담겨 있는 이제 그 제사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동기 명문에 나타난 인물들은 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농계, 황제계. 이것은 그 부사년의 이하 동서설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동양의 역사를 동이, 신농계, 서화, 황제계 이렇게 이제 구분했던 거예요. 이런 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동기 명문에 보면은 이 두 그 계통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신농계는 신농, 희와 고양, 성축, 구축, 중려, 군, 사방, 책봉, 그 다음에 오회, 백익, 순, 이렇게 이제 신농계에 속해 있고, 황제계는 황제, 소호, 교극, 고신, 요, 지, 우, 이런 인물들이 황제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농계의 여인으로서 뉘조, 이 뉘조는 이제 황제의 부인이 되죠. 그 다음에 중려 곤의 딸, 간적, 사모무, 중계. 요 이제 간적과 중계는 제국 고신의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모무, 사무씨는 이제 우임금의 또 부인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황제계의 여인 달림은 여기 희와 햇님과 짝을 이루고, 칭은 고양시의 부인이 되고, 아황과 여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임금의 두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황은 이 고신의 딸이고 여형은 우임금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성이 순임금의 이제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요임금이 두 딸을 이렇게 순임금에게 시집들 가도록 이렇게 이제 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 이런 두 집안에 고차에서 결혼하는 거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훗날 그렇게 이제 쓰여졌다는 거죠. 자, 청동기 명문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서들 또는 여타의 기록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계보가 적나라하게 또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드러났다. 따라서
이 등장 인물들로 본다면 이 명문의 사료적 가치는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5,000년 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잘못 알았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바로잡고 또 명확하게 하는데 이 청동기 명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청동기 명문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청동기 명문을 안다면 우리 고대 국가의 이름들을 알고 이름의 의미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학이 아마 우리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향은 정말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조자입니다. 조선의 조자인데 이 조선의 조자를 고대인은 이렇게 썼어요. 자, 차이가 있다면 지금 여기에 달월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게 배주자입니다. 배주. 여기 이게 잔주. 이전에 우리가 희와 주씨와 고양시의 이름자에 등장하는 사다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이 변해서 이제 이런 배주자가 됩니다. 또 하나 차이라면 이 배주자 위에 이게 놓여져 있는 이 시옷자, 시옷 형태의 저것. 그래서 이 둘을 아는 것이 이 둘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 고대 조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자는 요 글자. 그러니까 이 배주자를 뺀 이 부분만을 가지고 만든 글자가 해돋을 간자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제 알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기 이전에 무언가 이 글자는 해가 돋는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이 바로 앞에서 보았던 그 조선의 이 배주자를 뺀 나머지 모양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이 글자를 아는 이제 핵심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해 돋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조선과 해 돋는 거, 뭔가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선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자를 아주 일부분만 아는 사람들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해 돋을 간자는 이 글자를 왜 간으로 읽느냐. 이것을 모르면 저 글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해가 돋는 것을 왜 간이라고 할까요? 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학문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 돋을 간자가 있으면 해가 돋는 것을 왜 간이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제 이 글자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해가 돋을 때 어디 간다? 해가 돋을 때 가는 곳이 어딜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글자만 가지고 해가 돋는다는 의미, 이건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왜 간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해 돋을 때 어딘가로 가는 곳이 있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해 돋을 때 가는 것, 해가 뜰 때 가는 곳이 있어요. 이 글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가는 곳이 어딜까요? 요게 그것을 말해주는, 가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말해주는 요게 사인인데, 저게 사당의 표시입니다. 사당.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종갓집들에는 지금도 우측 뒤편에 그 사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가장은 아침에 해가 뜰 때면 항상 어디를 가냐면 사당에 가서 문안을 드립니다. 요 간자는 지금 그걸 뜻해요. 해가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면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곳이 어디냐? 사당이다. 자, 지금도 우리 종갓집에서 그 종부나 또는 가장은 해가 뜨면 사당에 가서 문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고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설 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이 글자로부터 우리는 그걸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조자는 이 해돋을 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해돋을 간으로부터 아침에 해가 뜨면 이 사람들은 어딘가 가는 곳이 있다. 그 가는 곳이 사당이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배주자를 뺀 나머지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해돋을 간. 해가 돋을 때 이 사람들은 가는 곳이 있다. 그 가는 곳이 사당이다. 그러면 요 글자는 이게 뭐죠? 사다리 3개? 이전에 이제 우리가 그 글자, 문자를 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희와 주시 설명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술잔입니다. 술잔. 이게 왜 술잔을 배로 만드느냐? 이 지금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배라고 하는 맨 처음 동기가 바로 이 제사에 올려지는 술잔과 관계가 있어요. 술잔으로부터 배를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그 의식이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가니에 떠 있는 술잔 또는 제사에 올려진 술잔. 이 술잔은 지금 땅에서 내가 제사상에 올렸지만 지금 제사를 받는 분을 향해서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주 그래요. 배라고 할 때 배는 술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배, 우일배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잔, 또 한 잔. 배라고 하는 건 그 술잔을 뜻해요. 바로 이 술잔. 그렇다면 이 조로부터는 무엇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냐면 아침에 해가 뜰 때에 사당으로 가서 누군가가 술잔을 올린다. 조라고 하는 글자는 그런 글자예요. 자, 따라서 이 글자가 뭘 나타내지만 안다면 보다 더 조선이라고 하는 글자의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배주자가 이전에 고양시의 이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할 때 이 조는 고양시가 아침에 해가 돋을 때 사당에 가서 제사를 올렸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려 나라의 이름이라는 거죠. 나라 이름이라면 이게 뭐겠어요? 그 신분이 왕이라는 거죠, 왕. 여기서는 잔을 올린다는 뜻도 있고 잔을 올리는 사람의 이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잔을 올리는 사람의 이름자 이 사람이 임금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저 느낌에 맞게 조를 설명을 한다면 해가 뜰 때에 종묘사직에 종묘에 가서 술잔을 올리는 사람 이 사람이 임금인데 이 사람은 고양시다. 그래서 조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임금은 이 문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고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가 조선의 초대 임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의미 또는 뭔가 그 조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은 이런 글자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왕조라는 말을 씁니다. 왕조. 뭐 프랑스의 브로봉 왕조 이런 말들을 쓰죠. 자, 왕조라는 말을 쓸 때에 왕조가 들어갑니다. 이 조가 조선의 조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우리가 조정이라고 할 때 또 조가 들어가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뭔가 한 그 왕의 계통을 세운 상징적인 나라와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요 글자로 상징되는 인물이고 나라다. 여기 왕조라는 말이 그렇게 쓰인다는 것은 그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생기려면 언젠가 이런 것들이 정착할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동양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으로서 비로소 왕조라는 말이 생긴다.
그런데 이 왕조라는 말을 뭐 그 고대에는 통용을 다 함께 같이 쓰잖아요. 그걸 뭘 말하냐면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종묘 사직이 고대 역사의 어떤 그 시발점이거나 또는 모델이거나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의 조는 언젠가 시작이 되었죠. 조선은 언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BC 2333년에 단군 왕검께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는 역사 위에 문자학에서 말하는 이 조선의 조는 이 고양시의 그 종묘 사직을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고양시와 그 고조선의 역사 어떻게 이것이 또 연결될 거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사마천의 사기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 동양 역사의 주축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의 시작은 고양시와 관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문자에서는 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왜 요 사당은 왜 없어졌고 이 배주자는 왜 달월로 바뀌었느냐? 참 저것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어떻게, 누가, 왜? 그냥 모양을 간략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렇게 바뀐 건지 아니면은 또 저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건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뭔가 하나의 우리가 억측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 이렇게 억지로 끌어다 붙인다면 우리 민족을 배달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배달. 근데 공교롭게도 요게 배고 이게 달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저 배주자가 달월자로 바뀌는 뭔가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하여간 그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숙제로 남겨두고, 고대 조선이라고 할 때, 산해경에 나타나는 조선이라고 할 때 조라는 나라는 고양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해가 돋을 때에,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사당에 가서 잔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자는 뭐 생긴 그대로입니다. 물고기와 양. 자, 고대에 이런 글자가 등장을 하려면, 더군다나 저게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으로 등장을 하려면 뭔가 인물들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인물. 근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농시의 토템, 신농시로부터 고양시에 이르는 토템이 양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요 물고기도 무언가 어느 부족의 토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물고기와 관련된 인물로서는 특히 이 시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등장할 고양시와 관련된 그 시기에는 중려곤이라는 사람의 이 토템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양자는 양양자이면서 변양자이기도 하고, 변양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자유롭게 이렇게 바뀌어서 쓰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은 지금 이 선자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 양자는 양이면서 태양의 양이고 태양이기 때문에 날이고 이렇게 같이 쓰는 이런 이제 정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흔적 중에 하나가 또 노나라의 노자에도 있습니다. 노나라 노자는 물고기 밑에 해가 들어있죠. 이 해가 위에 있는데 해가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노나라는 아마도 저 선으로 표시되는 중려곤의 역사와 또는 혈통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조선이라는 이제 나라 이름을 푼다면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가 있어요. 조라고 하는 글자는
고양시와 관련이 있고 선이라고 하는 글자는 곤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고양시는 우리 칼족보에서 할아버지 족보였잖아요. 그래서 조. 그 다음에 곤이라는 인물은 요임금 때 이제 숭백이라고 하는 이제 벼슬을 해요. 근데 그 숭자가 이 종자 위에 묘산자를 쓰면은 이 숭자가 됩니다. 그래서 곤은 이 종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조선조의 임금들의 그 휘호를 볼 때에 태조 또는 세종 이렇게 두 종류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그 특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특성의 기원이 되는 인물이 바로 고양시와 곤이다. 고양시의 조와 곤의 종. 이 둘이 합쳐져서 비로소 종묘와 사직을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시대로 본다면은 조의 역사가 있고 선의 역사가 따로 있는데 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뭔가 이렇게 종묘 사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나라 이름이 이렇게 둘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로 고대의 나라 이름들은 그 단일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뭐 중국에 있는 나라 이름도 보면 대부분 한 나라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서교 환국 해서 환국이 하나가 있는데 조선은 이렇게 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은 또 하나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렇게 종묘와 사직의 의미를 이렇게 결합하기 위해서 두 글자를 합해서 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조를 보면 우리가 한을 아는 것은 또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했고 이 글자 위에 여기 아까 그 고양시에는 배주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그 배주자를 고양시의 이름으로 보았듯이 위가 누구의 이름인가를 알면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세운 임금이 누군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 위자 뭘 말할까요? 자, 이 글자는 아까 보았던 그 모양이고 이 위자는 원래 이런 글자입니다. 이런 글자가 변해서 지금 발이 각각 사방에 4개가 있는데 이것은 순행한다라는 의미예요. 호위한다. 이렇게 빙빙 돌면서 호위한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고 발도 대폭 생략을 하고 이게 위에 있는 발, 이게 아래에 있는 발이에요. 발 2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 글자를 간략하게 이렇게 쓰고 다르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자, 이 글자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쓰려면 왜 다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 배경이 있어야 되죠.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 글자의 주인공인 순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순임금의 순자에도 보면은 발이 여기 2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순임금은 고대 문자를 탐구해 보면 순임금은 모계의 전통이 순임금 때까지 내려왔는데 순임금이 임금이 되고 나서 모계를 부계로 바꿉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 순임금의 이름자인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이 글자를 다르다라는 의미로 써요. 다르다. 뭐가 다른 걸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가정과 혈연을 유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모계에서 부계로. 그래서 여기다가 인변을 붙이면 위대할 위자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순임금처럼 그런 사회 제도의 변혁을 가져온 사람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위자는 순임금의 이름자다. 그렇다면 한이라는 나라는 순임금이 해가 돋을 때에 사당에 가서 잔을 올림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종묘 사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조선과 한이라는 나라 이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일부분이고, 이것은 오히려 뭔가를 밝혔다기보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얼마나 많이 남겨져 있는가를 뭔가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자꾸 매듭이 지어져 가야 될 텐데,
뭔가 자꾸 문제만 제기하는 듯해서 저도 이제 아쉬움이 크지만 그러나 우리 역사가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그 역사, 우리 역사를 아는 보는 몇 가지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